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이 트럼프 신뢰 첫발 한미 관세 합의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이 굉장히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혹시 관세 추가로 받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한미 관세 합의 상호 간 합의한 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두 정상 일단 신뢰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던 데는 재계의 물심양면 지원 사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현대차 미국 투자 29조에서 36조로 대한항공 보잉 103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현대차도 대한항공도 기존에 하기로 했었던 투자 구매보다 더 늘렸다라는 거죠. 이런 지원 사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통령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이 안미경중 못한다. 미국 우선 외교다라는 겁니다. 안미경중이 대체 뭐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안보는 미국, 경제도 미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CSIS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미국이 갖고 있는 친중에 대한 약간 이런 미국의 우려를 완전히 좀 불식시키는 한마디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북미 회담 띄우자 트럼프가 받았다라는 거죠. 이 피스메이커로서 김정은 위원장 한번 만나시죠. 제가 페이스메이커 되겠습니다. 라고 던지니까 나 좋죠. 난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만나고 싶어요. 라고 트럼프 대통령 덥석 이걸 또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 흐르듯 이 얘기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이어졌다라는 거. 이보다 사실 좋을 수는 없는데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얘기 앞서서 저희가 처음에 약간 급작스럽게 이 한미 간 이 관세 합의가 이루어진 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바가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럼 대체 그건 어떻게 된 거냐? 합의문도 없고 지금 따로 기자회견도 안 했는데 구체적인 디테일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의 장동혁 모든 우파 연대 이 정권 심판하겠다. 네. 어제 국민의힘 새 대표의 강성 반탄 주자 장동혁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출되고서 한 첫 일성이 이거였다는 거죠. 모든 우파가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겠다라는 게 첫 일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 여야 극한 대치가 이미 예고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일단 한눈에 들어오는 건 뭔가 팻말이 서 있어요. 뭐라고 서 있냐? 탑골공원은 3일 독립정신이 깃든 국가유산 사적입니다. 공원 내 관람 분위기를 저해하는 바둑, 장기등 오락행위, 흡연, 음주가무, 상거래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라는 지금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뭐 이 사적인 만큼 흡연, 음주가무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탑골공원에서 바둑이랑 장기도 금지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한쪽에선 역사를 보존해야지 사적이니까라는 분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선 아니 이거 왜 장기 두는 것까지 막는 거야? 노인 소외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저희 사실 코너 중에 하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봅니다. 칭찬은 트럼프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트럼프도 춤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사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신뢰 첫발 한미 관세 합의 유지. 네, 아까 일면 봤는데 왜 자꾸 띄우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 이 사진을 좀 같이 보실까요? 사진에 두 정상 웃으면서 엄지척을 하고 있죠. 상당히 어제 사이가 좀 좋아 보였다. 첫 단추를 잘 끼운 거 아니겠어? 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럼 어제 만나고 이제 돌아오는 거야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왜 갔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비전만이 아닙니다.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마스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항해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의 새 이름입니다. 이곳 필리 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 경제 동맹,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의 필리 조선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가장 전략적으로 전면에 내세운 게 마스가였었죠.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 가장 핵심적인 게 한화, 이 필리 조선소다라는 건데 거길 직접 이재명 대통령 방문해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워싱턴 DC에서 지금 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요걸 끝내고 필라델피아로 이동을 해서 알링턴 국립묘지 그리고 서재빌 기념박물관 그리고 필리 조선소 이렇게 좀 갔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이제 곧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이게 출발을 하면 우리나라 한국이 좀 도착하는 시각은 이제 이 새벽에 아마 내일 새벽쯤 한국에 도착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미 정상회담 끝나고 다 지금 필라델피아로 좀 넘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관련해서 민정우 교수님. 이번 회담, 일단 회담은 끝나긴 했거든요. 회담 끝나고 이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간 건데 회담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95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95점.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95점이 있어요. A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A뿔인데 좀 더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우리 정부가 보다 더 분발하시고 자만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네. 드리는 95점이고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화면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정상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칭찬의 기술을 발동하셔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기분 좋게 만들고 화기애애한 그런 협상 회담 분위기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 간 신뢰를 형성하는 데는 모멘텀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한미 협력을 확대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것이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처럼 세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한미 경제 통상의 안정화, 두 번째가 한미 동맹의 현대화, 네. 세 번째 한미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하는 거였는데 이 마지막 한미 양국 간의 새로운 그 협력 분야를 개척하는 것은 조선이나 말씀해 주신 원자력 분야에서 굉장히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의제라고 거론되었던 동맹의 현대 분야라든지 관세 협상을 구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이견이 상당히 컸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막판까지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문을 만들라고 했지만 그 부분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또 우리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합의문을 만드는 것보다는 보다 더 시간을 두고 여지를 두고서 치열한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합의점을 끌어낼 거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으로 성공적 회담이었고 더 앞으로 더 잘하시라고 95점 드리겠습니다. 아, 네. 95점의 이유를 멋있는 목소리로 조근조근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쉽게 다 잘했는데 지금 한미동맹 현대화 이 부분이 살짝 이 점수가 5점 깎였다. 95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신뢰, 두 번째가 협력을 확대하는 부분인데 요거 두 개를 좀 다 갖고 온 거 아니겠느냐. 실제로 지금 아까 세 가지 측면을 이 대통령실에서 출발할 때 얘기를 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 세 가지 다 이 성취했다고 보는 건지 직접 위성락 안보실장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이번 회담을 보고 제가 들게 된 생각은 이 세 분야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서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후속 협의가 더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되는 의미가 있었다고.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맹의 발전 방향, 우리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고, 셋째로는 새로운 영역의 개척입니다. 미국과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겠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의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네,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딱 그 세 가지를 지금 딱 얘기를 하고 있죠. 한미 경제 통상 분야의 안정화, 그리고 한미 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그런데 요거 세 개 얘기했는데 요거 다 잘한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강유정 대변인도 너무 논의가 잘 돼서 합의안이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게 교수님, 통상적인 어떤 정상회담의 프로토콜로 봤을 때는 좀 정상이 만났는데 합의문이 없네. 기자회견은 안 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문서가 뭐가 아무것도 없네. 손에 잡히는 게 지금 약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괜찮은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통상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네. 공동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문이 나와서 합의한 내용을 쭉 나열하면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데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번과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치열하게 양국 간의 이견을 조율해야 되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통상과 안보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치열하게 어떤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네. 공동 합의문에 이제 도달하는 게 쉬웠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공세적으로 동맹들에게도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합의문에 이르는 것보다는 우리의 네. 이익을 지켜야겠다는 그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위성락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진전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추후에 실무 협의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통상과 안보 부분은 아마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네네. 이제 그 과제로 이제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갖고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합의문 기자회견 이걸 여쭤본 게 사실 이런 문서가 있으면 이 문서 자체가 좀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건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분위기는 좋았는데 구두를 일단 이렇게 하자 큰 틀에 합의는 했는데 이러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상 뒤통수를 칠 수도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 합의했는데 그 친하다는 일본도 지금 뒤통수를 사실 맞긴 맞았거든요. 그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에 이르기 어렸던 부분이 미국 측의 요청이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통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1,500억 달러는 조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첨단 기술 분야의 범용 투자 패키지로서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2,0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1,5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전략적인 선택인데 나머지 반면에 2,000억 달러 규모는 우리가 모호하게 갖고 싶어하는 이러한 분야예요. 왜냐하면 워낙 규모도 크고 네. 우리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투자나 대출이나 보증 쪽에서 뭔가 모호하고 이제 상한수만 설정하는 어떤 투자나 대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싶은데 미국 측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특정 금액을 투자의 그 명목으로 얼마만큼 투자할 거냐 그거를 명시하자 공동 합의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이해관계를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안 하는 게 이득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시공의 여지를 둔 거고요. 네. 향후에 이제 그런 압박이 들어오면 실무 협의는 우리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차원에서 네. 이제 면전에서 압박할 때는 네. 우리가 이제 지도자의 체면도 있고 어떤 국내 정치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무 협의는 진짜 치열하게 협상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우리가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과 여지를 벌고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우리의 실리를 차근차근 채워나가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합의문을 안 쓴 게 오히려 이득인 거다. 합의문을 쓰는 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쓴 게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이른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뒤통수를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기사 하나 볼까요? 다음 기사.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합의 없던 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 트럼프 한국과 합작, 일본도 참여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We're dealing with them on Alaska having to do with the oil. You need oil and we have it. So we have a big advantage in that way. We have more oil and gas and coal and energy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by far. No, for whatever reason, God was very good to us. We have the greatest amount of energy in the world, and we're dealing with South Korea, as you know, in Alaska, and we're going to be making a deal, a joint venture with South Korea. 네. 분명히 우리는 협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천연가스를 산다고 했지 투자를 알래스카에 뭐 한다고 얘기한 바가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한국이랑 합작으로 일본도 참여할 거예요. 우리 한국이랑 할 거야 라고 그냥 대놓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 정치적인 어떤 효과를 노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에는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요. 네. 그 에너지 지배력을 발휘해가지고 국내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수도 확보하고 그리고 대외적 측면에서는 잉여 에너지 수출해서 돈도 벌고 그리고 영향력도 발휘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수요층이 동아시아입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주요 동맹국 한국이 일본, 대만과 함께 참여해서 거기에 막대한 비용과 투자를 해주면 그렇다면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알래스카 LNG를 통해 가지고 동아시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에너지 지배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나 투자를 미국 기업들한테 강하기 어려우니까 한국에게 이제 그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1,000억 에너지를 구매하겠다. 이 부분은 네. 직접 투자 형식으로 우리가 명시를 했지만 나머지 말씀드린 $2,000억 그 투자에 있어가지고 에너지 분야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이걸 원하니까 네. 그 투자의 일환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들어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익을 따져봐야죠. 그래서 실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만약에 경제성이 담보된다면 우리가 참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중히 거절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내 정치용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투자하세요라고 본격적으로 제안이 온다고 한다면 실리를 좀 따져서 들어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분명히 포인트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알래스카 LNG 부분은 사실 앞서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녀서 충분히 좀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회담장 밖에서 러트닉 상무 한국 농축산물 개방해야 돼요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The United States, we are interested in opening markets for American farmers and manufacturers and innovators. For Korea, 네, 지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인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한 게 교수님, 이게 저 자리가 회담이 끝나고 있었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미 정재계 인사들이 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에서 우리 농축산물 개방 우린 계속 원해요. 여기 개방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한국 니네 개방해. 라는 얘기로 지금 들리는데 정상들끼리 만나서는 분명 얘기가 없었다고 했는데 회담장 밖에서 아까 우리가 실무는 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괜찮나라는 생각이 여기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네. 이제 그 국내 수요층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 합의를 했지만 네. 그때 그 농산물이라든지 어떤 그 소고기, 농산물, 쌀 같은 분야, 민감한 분야의 추가 개방 논의가 없었다고 알려졌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를 미국 내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보고서 한국 쪽에 너무 유리하게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좀 반영해서 상징적으로든 추가 시장을 개방하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을 거고요. 이제 그러한 요청이 들어왔으면 네. 행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주는 이런 그 절차가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저러한 그 발언을 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익이 정말로 있다면 한국 그 소고기나 쌀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것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트럼프 행정가 느꼈다면 네. 관세 협상의 주요한 합의문으로 합의 결과로 들어왔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 큰 논의가 없었다고 보고요. 이미 한국과 미국은 FTA가 2012년 발효된 이후에 농축산물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흑자를 거두고 있는 부분이고 네. 2030년 정도가 되면 거의 0.3% 제어라고 우리 그 시장이 거의 다 개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해 봐야 그렇게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보시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 알래스카 LNG 투자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 한국의 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도 그렇고 나름 미국 입장에서도 국내 정치용으로 이 정도는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진짜 중요하고 할 생각이 있었으면 이걸 정상들끼리 만나서 트럼프가 얘기 안 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일단 요거는 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합의문이 없는데 괜찮을까? 이런 거 저런 거 혹시 이 뒤통수 맞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드렸는데 합의문은 없지만 요거 하나는 굉장히 또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중앙일보 같이 보죠. 트럼프 웃게 한 대통령, 북의 트럼프 월드를 놔도 골프 치자. 일단 미국에 좋은 인상을 준 것만은 요것만은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영상 같이 보시죠.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And I think you are much more prone to doing that than other leaders that I've been working with from South Korea. 네, 흐뭇한 미소를 짓는 트럼프 대통령. 아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최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사실 이 부분이 교수님, 어제 어떤 외신 기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진짜 반칙이다. 이러면서 야, 트럼프가 좋아하는 피스메이커에다가 트럼프 월드에다 골프까지 이걸 한 번에 다 우르르 쏟아내면 이거 어떻게 당해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갔다. 그래서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갖고 가서 맞춤형 패키지다. 예,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한 거고 많은 리허설도 있잖아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앉은 자세라든지 시선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만을 위한 네. 이러한 그 모습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준비를 하셨다는 부분 그리고 노련하게 이제 그 회담을 이끌어 가셨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상회담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쇼타임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돋보이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러한 그 전략인데 이 부분을 이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떤 그 선물 공사와 더불어서 칭찬 공사를 하시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인사 중에서 아마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강한 인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만나고 싶다. 그리고 원산에 콘도미니엄도 지어서 경제 개발을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는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 의자가 아닌가 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정상회담 이전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잘 준비가 돼가지고 성공적인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거의 맞춤형 패키지로 우리가 들고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측컨대 이 이재명 대통령이 앉아 있는 모습이나 뭐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는 걸 봐도 좀 리허설도 아마 했을 법하다. 왜냐하면 아마 어제 이 회담을 보시고 아니 왜 이렇게 의자 끝에 불안하게 저렇게 끝에 앉아 있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어서요. 근데 그게 내가 당신 말을 좀 잘 듣겠습니다라는 취지에 듣겠다는데 자세가 돼 있어요라는 그런 취지로 일부러 또 끝에 이렇게 앉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또 이런 해석들이 좀 있긴 하면서 리허설도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지금 뭐 골프장 북한에 지금 저도 좀 한번 치고요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골프장 북한에 지으려면 북한이 오케이를 해야지 질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뭐 딱 뭐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마침 또 어제 이 조선신보죠. 이 북한 어떤 기관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조선신보가 이런 보도를 해놨습니다. 네,
지금 보면 골프장이에요. 사진 골프장. 최근 평양에서 골프 관광이 국내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선 관광업이 발전하며 다양한 관광 유형이 등장을 합니다. 라고 올렸어요. 이걸 보면 물론 이게 뭐 이걸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를 뭐 듣고 한 건지는 뭐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교수님 우리 골프장 있거든 뭐 이런 느낌이 살짝 있긴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정권이 네. 어떤 경제적인 부흥 그리고 관광 산업을 부흥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그 민간 항공기 직항도 다시 네.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해가지고 외화벌이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생존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꿈꾸는 보통 국가, 정상 국가로 북한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러시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대북 관계, 그 관여 사항을 네. 신중히 지켜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이 마련되면 그 북한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뭐 이거 저희는 조선 신보에서 이게 뭐 같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인 건데 사실 오늘 새벽 6시 30분쯤에 몇 시간 전이 한 2시간 전쯤에 이 조선중앙통신에서 북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미 비핵화 협력하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면서 우리 북미 대화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헛된 기대를 점쳐보는 건 너무도 허황된 이 허망한 망상입니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허황된 망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을 콕 집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뭐 올해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은 또 언급도 안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자신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상대는 네. 이제 남한이기보다는 이제 미국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통미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 그럴 가능성을 이제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중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들의 입장 그리고 네. 어떤 선제적으로 우월한 주의를 유지하는 이런 부분이 협상력을 늘리는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그 방송이 나온 게 뭐냐 비핵화 네. 이것이 헛된 망상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 핵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갖고 와라. 아하.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살짝 쪽지를 하나 건넸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비핵화는 안 되는데 그거 말고 좀 딴 거 내놓으면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어라는 또 다른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북한 문제도 좀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피스메이커 되시라 제가 페이스메이커 되겠습니다라고 굉장히 좀 칭찬 공세를 좀 많이 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북한 문제 말고 말로만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라 실제 선물 공세도 상당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사진으로 좀 볼까요? 이거죠. 먼저 금속 거북선입니다. 요거 직접 주문 제작을 명장한테 이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 거북선을 이 금속 거북선을 선물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같이 가볼까요? 골프를 좋아한다 그러죠. 골프를 좋아하는데 퍼터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퍼터 직접 수제로 만든 국산 퍼터를 만들었다고 여기쯤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그리고 47대 대통령이죠. 45, 47이라는 글씨도 좀 새겨져 있다. 이렇게 직접 새겨서 특별히 만들었어요 하고 이렇게 갖다 줬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볼까요? 마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는 거죠. 그런데 보통 캡 모자인데 이번에 우리가 캡 말고 미국의 상징 카우보이 모자 이런 거에다가 마가 새기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이 카우보이 마가 모자도 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 볼까요? 사실상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보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요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야 싶으실 수 있는데 너무 크게 좀 찍히긴 했어요. 펜입니다, 펜. 이 펜이 왜 주인공격이 된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Is that your pen? 네, 가지고 있는. Do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아주 어려운 사인에 유용할 겁니다. I'll use it because for me, I like that kind of writing. I like that felt.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면은 영광이지. 지금 두께가 굉장히 많아요. I won't use it, but I'm going to keep it because I don't want to use it. I want to have it as an honor. 네. 되게 노골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그 펜 좋아 보이는 거 갖고 갈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안 주면 약간 뺏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약간 두려움을 엄습하는 그런 정도의 멘트인 건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직속으로 가지세요. 그거 아마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라고 해서 펜을 줬다라는 거죠. 굉장히 두 사람 사이가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펜 받아서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두께가 딱 내 스타일이에요. 아주 두께가 좋아요. 두께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기억을 되짚어보면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도 펜을 줬나 그러기도 했고요. 그리고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딱 약간 뭐 쇼라는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 펜을 확 던지는 약간 이런 것도 있긴 했거든요. 행정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어떤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1기 때와 비해서 2기 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도적 인적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네. 이제 행정명령도 수식권을 발동을 하고 그런 서명식까지 하면서 정치적 퍼포먼스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에다 서명을 하면서 펜을 하나씩 씁니다. 그리고 그 서명한 펜을 갖다가 네. 그 행정명령의 유관 그 관계자들, 그러니까 뭐 유권자라든지 네. 뭐 저기 인사들에게 그걸 건네주는 거예요, 기념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펜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취향도 있겠지만 자신이 어떤 정치적 일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서명을 하고 저거를 갖다 이제 던져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자신이 이만큼 일을 한 거에 대한 상징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공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좀 당혹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저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던져주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 유권자들 위에서 이만큼 정치적 일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성과물이기 때문에 그 펜 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측면에서 펜에 대해 관심을 보인 거고 어쨌든 우리 펜을 먼저 그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네. 저 회사의 어떤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그런 루머도 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심으로 들어간 펜 회사의 주가도 올라갔고 펜 자체는 또 청년 수제 공방에서 직접 만든 거라고 해요. 근데 여기 주문이 너무 밀려갖고 잠시 주문을 막아놓을 정도다라고 하는데 또 품절 대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지금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죠. 이 회담이 잘 끝까지 마무리가 돼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요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이재명 정권 조기 종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보겠습니다. 강성반탄 장동혁 국힘 새 당대표에 어제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장동혁 후보가 최종 선출이 됐는데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당헌 제26조에 의거하여 당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랬듯이 앞으로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장동혁 이제 대표죠. 장동혁 대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모든 걸 바치겠다. 장동혁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겠다. 대여 강경 투쟁을 첫일성부터 예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윤경호 위원님. 첫일성이 정권 끌어내린다 하면 여야 관계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정청래 현 민주당 대표는 뭐 만나지도 않겠다 그랬잖아요. 네.
강대강 극대 대치 이건데 저는 장동혁 당선을 보고 극우 세력이 제도권에 정착을 했구나. 굳이 뭐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네. 제2당이 그러니까 이 집권당 다음에 제2당이 극우 세력들이 지금 또아리를 틀었거든요. 하원에서. 물론 여러 해 걸리긴 했습니다. 프랑스 경우는 72년부터 시작됐던 그게 지금 24년 선거에서 자리를 잡은 거고 네. 독일은 기독교 관련 기민당일 거예요. 거기서 떨어진 정당이긴 하지만 올해 선거에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우리도 결국 제1야당을 극우 세력이 자리를 잡은 거. 자리를 잡았다기보다 제도권 안에 정착했다. 이건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약간 세계적인 좀 분위기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 극우라고 좀 표현을 하셨어요. 극우가 결국 이 기성 정치권에 이제 자리를 아예 잡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셨는데 관련해서 민주당에선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볼까요? 네. 극우 쌍둥이의 결선이었고 장동혁 후보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길대회로 전락을 했다.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도 건네기가 어렵다. 사실 이게 최수영 위원님, 의례적으로도 축하해요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가 첫일성이었었어요. 그리고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이거는 탄핵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탄핵을 하는 얘기죠. 그런데 뭐 일찍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 탄핵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도 조국 전 대표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게 이제 쇄빙선 역할을 하면서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그러면 야당 대표로 된 사람이 우리는 정권 재창출을 포기하겠습니까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의 강성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이제 이 말이 시기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나가 있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약간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 대통령이 외교 순방에 나선 상태에서 신임 선출된 야당 대표가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듣기 거북한 얘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예측치 못하고 그다음에 이변이라고 얘기하는 장동혁 대표의 당선은 결국에는 더 강하게 싸워달라는 반탄파 그 당원들의 강한 그 욕구가 이제 집결되어서 이루어진 이 일이기 때문에 취임 일성, 당선 일성으로 저는 내가 그럼 그 선봉에 서겠다. 그렇게 레토릭으로 이해해야지 실질적으로 탄핵을 할 수 있는 무슨 그 의석수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저는 시기적으로 약간 좀 기분 나쁘고 오해할 수는 있을 거지만 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의 현 작금의 정치적 상황을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어떤 강성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첫일성으로 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이 좀 있다. 끌어내린다는 좀 센 표현을 썼지만 진짜 그럴 의석수도 안 되고 다만 정권을 교체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분명한 건 굉장히 강성인 당대표가 이번에 선출이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 프로필 같이 볼까요? 근데 장동혁 의원이 많이 보긴 봤는데 언제부터 나왔지 싶으실 수 있는데 21대 이 충남 보령 서천 보궐선거로 들어왔죠.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22대에 재선을 한 겁니다. 이번에 지금 재선이에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 때 이 원내 수석 대변인 했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 때 사무총장 수석 최고위원이 됐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최수영 위원님 재선의 당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준석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은 당선이 돼보지 않은 이준석 대표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재선의 당대표 그것도 사실 재보궐로 들어왔을 때는 보통 0.5라는 얘기도 붙긴 해요. 중간에 들어와서 0.5다. 1.5선 당대표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좀 약간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례적이죠. 지금 21대 22대 하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재선 아니야 생각하는데 실제 지금 풀타임 임기를 4년을 못 채웠어요.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2022년 6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치러진
보궐선거가 지방선거 함께 치러졌거든요. 네. 그때 당선됐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만 3년하고 지금 2달이 지난 의정 활동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한 텀의 임기라고 보는 그 4년의 임기조차도 재선이지만 못 갔던 3년을 조금 지난 지금 그런 커리어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게 주요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만 나이로 치면 올해 56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50대 중반의 대표에다가 네. 0.5라고 또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지만 3년이 안 된 재선, 3년이 조금 지난 재선. 이게 어떤 걸까요?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는 얘기잖아요. 새로움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김문수 후보를 꺾었던 거는 뭐 삼선의 그 장관의 여러 가지 커리어가 화려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너무 노쇠했다. 그다음에 당을 대표하기에는 좀 올드한 이미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강성이다 아니다를 연령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 네. 초재선이 변화와 쇄신에 앞장서고 나머지는 구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쇄신과 혁신이라는 꼭 젊고 이런 것들의 키워드가 강하게 싸우겠다도 있지만 그것이 또 오히려 역으로 좀 먹혔다. 그리고 이제 3대1의 구조였어요. 제가 4강 구도를 보시면은 네. 대부분 3선, 4선, 6선 이랬어요. 네. 조경태 6선, 안철수 4선, 네. 3선 이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선명한 구도가 됐던 것 같아요. 찬탄 대 반탄 구도에다가 어떤 그 젊고 혁신이라는 그게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당을 쇄신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당의 간판이 젊게 바뀐다는 것도 혁신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영선으로 당대표가 됐던 것처럼 그런 것들도 조금 당원들에게 소구됐던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새롭다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선명성. 강력한 이 강한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선명성을 갖고 한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 선명성이라고 할 때는 친한파, 찬탄파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선명성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 결과를 두고 다들 한동훈 전 대표는 괜찮은 거야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장동혁 찬탄 겨냥 분열 몰고 간 분들엔 결단, 당내 분당 우려가 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진즉에도 찬탄파에 대해서는 이거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냈었는데 당선 이후에도 입장은 같았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이라도 원내에서는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직접 들으셨는데 윤경호 위원님. 지금 사실 이 당선 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당선 후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는 이제 그러면은 내보내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걸로 크게 둘로 나뉘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안철수, 조경태 이렇게 당대표에 나왔던 분들, 그다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동훈이라는 탄핵과 관련해서는 극명하게 입장이 나눠지는. 근데 역설적으로 장동혁이라는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수석 최고위원으로 올라서서 한동훈을 밀어줬던 사람인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지금 느닷없이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죠. 특히 김문수라는 대선 후보를 꺾은 게 이게 네. 과연 정상적인 거냐. 제가 아까 왜 극우 세력이 제도권 안에 이제 또아리를 튼 겁니다라고 평가를 했느냐. 네. 김문수라는 후보가 어찌됐든 이 상대당 지금 대통령이 된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던 상대당으로서 1439만 표를 얻었어요. 네. 그런 대선 후보를 꺾었다는 건 그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그 갈 길을 극우 세력과 손을 잡은 제1야당이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도 그러면 지금 제도권 집권당의 극우 제1야당 이것만 존재하는 거냐. 장동혁 대표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제명을 하나요? 아니면 출당 조치를 취하나요? 정당에서 그건 거의 내놓고 싸움인데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발로 나가지 않는 한 사실은
분당이라는 건 말은 쉽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1야당 그다음에 집권당 다 양대 정당이 네. 전국 단위의 선거를 수차례 치르면서 자산과 인력 너무나 많은 이 기득권이 있단 말이죠. 그걸 버리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극우 세력이 제도권 안에 또아리를 튼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자리를 잡은 그게 바로 장동혁 체제의 의미다라는 걸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이게 분당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지금 굉장히 어떤 기득권 정당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나가서 뭘 따로 한다는 게 쉽겠느냐. 그리고 또 대놓고 뭐 출당시키던가 이런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이 아니다. 그럼 대놓고 싸우겠다는 건데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친한파의 대표 주자죠. 조경태 의원이 이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아까 이 장동혁 대표가 이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 결단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침몰로 몰고 가면 신임 대표라도 두고 볼 수 없다. 내부 총질 프레임 씌워서 입막음하겠다는 건 민주정당이 아닌 독재정당으로 가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지금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은 침몰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두고 볼 수 없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두고 보지 않으면 그러면 분당이 생각이 진짜 있는 거야? 할 수 있는데 한국일보 기사 볼까요? 입지 좁아진 찬탄파 신당 창당엔 선긋기입니다. 신당 창당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 볼까요? 당장 한동훈 전 대표는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직후 원외 인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모두 힘내시죠 라는 위로의 말을 남긴 걸로 알려졌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참 쉽지 않네요. 정도인 거지. 안 되겠습니다. 나갑시다. 이런 거는 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최수영 위원님, 침몰은 두고 볼 수 없다. 두고는 볼 수 없고 신당 창당은 아니고 그럼 안에서 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그럼 이번에 득표 구조를 한번 봐야 돼요. 네.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당선됐죠. 근데 이제 마지막 결선에서 뭘 얼만큼 얻었냐면 네. 18만 5천 명의 당원들의 표를 받았어요. 네. 근데 여기 여론조사 합산하다 보니까 뭐 21만이 된 건데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이제 78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18만 5천이면은 간단합니다. 4분의 1의 지지만 받았다는 거예요. 숫자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당원 배가 운동 지금 뭐 한동 대표 하겠다, 전 대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당내 기반과 지지층이 취약하다는 거를 이제 안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28만 5천 명이 똘똘 뭉친 그리고 약간 김문수 후보에 또 실망했던 마지막 분들이 오면서 이제 이렇게 해준 건데 그러면 장동혁 후보가 뭐 재선 그룹에다가 일단 당에서 이번에 표로 확인된 18만 5천 표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는 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근데 지금 외부 요인들도 지금 복잡하단 말이에요. 특검 수사가 12월 달에 마무리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원정당 뭐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지금 난관이 봉착해 있고 그다음에 바로 내년 6월에는 전국 단위 3대 선거라고 하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대선 뭐 지선기획단 발족해야 되는데 네. 그때 당 지지율이 과연 그것을 버텨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건은 이렇게 봐요. 장동혁 신임 대표의 과제는 네. 향후 3개월에 있다. 그러니까 그때 동안 당의 어떤 그런 지지율 관리,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의 비전과 가능성, 네. 그다음에 당의 어떤 그 좀 말하자면 화학적 결합에 대한 본인의 약간 출구 전략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도부가 조금 순항할 건지 아니면은 한동훈 전 대표 측이 노리는 네. 그때 어떤 반전에 또 모멘텀을 꾀할 건지 그 분수령이 저는 연말 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은 몸을 숙이고 뭔가 때가 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당장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한데 요리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몸을 웅크리고 지켜보는 예의주시하는 상황일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랑 같이 있는 보궐선거에서 아마도 원내 입성하지 않겠어라는 전망도 상당히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전망에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토론회 때 나 공천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보다 전환길 공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당대표 토론회 때. 그러니까 어제 딱 당선이 되고 박지원 의원이 SNS에 올린 게 푸하하 전환길 공천 확정. 한동훈 또 탈락. 분당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고문 취임입니까? 라는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전환길 씨가 공천을 진짜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윤경호 위원님. 저 공언대로라면 그렇게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다시 뒤집어 보면 김문수라는 대선 후보까지 지낸 이 경선 후보가 왜 떨어졌을까? 저 토론회라든지 다른 자리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장동혁 후보는 전환길을 나는 공천하겠습니다라고 더 직접적으로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 권리당원이 75만이든 78만이든 그 정도 중에 18만만 얻었다고 하지만 네. 투표율은 지금 46%, 47%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안 했다는 건데 투표를 한 절반 중에 18만이 똘똘 뭉친. 그러니까 이 18만이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극우 하는 이유가 이 장동혁 후보가 했던 얘기 중에 두 가지가 핵심이죠. 하나는 전환길 나 공천하겠다. 근데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 와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배신자 얘기하면서. 그때 들어온 그 비표도 자격이 없는 걸 가지고 들어왔다고 나중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받아주잖아요. 또 하나, 장동혁 후보의 얘기 중에 계엄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 또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여러 종교 집단 중에 극우 세력들과 정치 세력화돼 있는 그들과 지금 장동혁 대표는 손을 잡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지금의 장동혁 체제는 전환길이라는 저 인물에 그냥 엮여서 가버린 셈이니까 전환길을 공천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걸 과연 어느 지역에 공천을 했을 때 받아줄 거냐. 네. 그다음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내년 6월에 있는 건데 그 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거냐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걸 잘 계산을 해야겠죠. 지금 당원 투표 선거에서는 저게 먹혔죠. 네. 그러나 나머지 샤이 보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판적인 중도층도 있고 아주 반대를 하고 있는 진보층도 있단 말이죠. 그 전체로 판을 넓혔을 때는 계속해서 전환기를 매개로 내세워서 전략을 끌고 가는 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그걸 잘 계산해야겠죠. 네. 일단 당 선거기 때문에 당심이 80이어서 이 전환길 씨랑 손잡고 되긴 했지만 과연 내년 있을 지방선거도 전환길 씨랑 손잡고 될 수 있을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혹시 저희 자료 영상으로 좀 보셨나요? 어제 장동혁 이 대표가 선출이 되는 그 상황을 같이 보면서 전환길 씨 손뼉을 치고 굉장히 또 즐거워했었죠. 근데 관련해서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이겁니다. 제목하여 신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전환길 씨 지금 말을 막 탁탁 지금 놓고 있고 TK 지도에서 딱 TK 지도를 펴놓고 뭔가 말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싸 공천 영순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길 씨 공천 준다고 했는데 그럼 진짜 공천 받는 거야? 라는 건데 지금 만평에서는 아싸 공천 영순이 TK 어디로 갈까를 생각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또 어제 직접 이렇게 밝히긴 했어요. 요 얘기 잠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 전환길을 지명할 것인가 뭐 그런 뉴스도 막 나옵니다만 전환길은 뭐 감사하지만 안 한다고 그냥 고사할 겁니다. 왜요? 저는 언제나 정치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한 자리 하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뭐 국회의원 되라, 내년 보궐선거에 나가라, 뭐 최고위원 해라는 분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도 괜찮지만은 다만 저는 이게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평당원으로 하고 저는 머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공천 준다 그러는데 나 평당원 해. 지명직 최고도 아니고요. 뭐 아무것도 나 공천도 아니에요. 나 평당원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진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토론할 때 이제 왜 밸런스 게임에서 네. 한동훈 대 전환길 했을 때 전환길 했을 때 제가 이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은 아마 현실로 닥치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거는 네. 당시의 상황 이기기 위한 공천하는 게 선거지
아무나 그냥 갔다가 자기가 보은하듯이 갔다 하는 건 공천은 그거는 그러니까 전국 단위 선거가 뭐 수백 군데가 펼쳐질 때는 한두 군데가 할 수 있지만 네. 보궐선거란 거는 대여섯 개밖에 못하고 하게 되더라도 여기서 승패가 갈린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지금 결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 어제 뭐라 했습니까? 전환길 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분은 밖에서 역할을 할 것이고 나는 정당에서 역할을 한다는 식의 얘기를 했고 네. 전환길 씨도 마찬가지 화답했어요. 내가 당 안으로 들어가거나 뭐 국회의원 하거나 이런 생각보다는 밖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결이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최소한 지금 전환길 씨도 내 문제로 장동혁 지도부의 초반 뭐 리스크를 내가 초래하고 싶지 않다는 뜻은 분명히 가진 거고 네.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그렇습니다. 원래 그 우리 격언에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합니다. 강을 건넜으면 산을 올라가야죠. 네. 스틱이 필요하지 뗏목 지고 올라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 했던 말과 선거 이후에 했던 상황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전환기 씨나 장동혁 대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장동혁 체제가 완전히 안정되고 장동혁 대표가 정말 당의 그립을 쥐었다라고 판단할 때는 그때 또 어떻게 갈지는 살아있는 생물로서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저는 이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는 게 전 맞을 거라고 봅니다. 네. 선거 때 한 얘기와 선거 이후에 한 얘기가 사실 같을 수는 없는 거다. 안정화가 되고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입지가 안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뭔가 그립을 쥔 장동혁 대표는 뭔가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다 말 내뱉은 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기자들이 그래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장 대표한테. 지명직 최고위원 누구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능력을 위주로 제가 약속했던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탕평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저에 대한 꼬리표는 극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에서 저를 극우로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튜버들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변하려면 혁신으로 나아가려면 지금은 강하고 선명한 장동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원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많은 보수 유튜버들께서 우리 당원들에게 왜 장동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예외 없이 한 목소리로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 나는 기계적인 탕평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뒷얘기가 많은 언론이 날 극우라고 표현을 했지만 보수 유튜버들은 아니다. 네가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당선이 됐습니다. 강하고 선명한 장동혁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튜버들이 말을 했고 난 그렇게 당대표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윤경호 위원님, 장동혁 대표의 뭐 좋게 얘기하면은 보수 유튜버한테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보수 유튜버들한테 당선에 대한 마음의 부채를 좀 갖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명직 최고 누구 할 거예요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보수 유튜버가 지명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특히 지금 얘기에 2번, 3번 강조했던 게 많은 유튜버, 보수 유튜버, 저에게 지지, 그게 딱 당원들이 원하는 뭐 얘기, 뭐 이런 얘기는 완전히 거기에 지금 눈을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경주마 중에 이 눈을 가려놓고 앞에 홍당무 하나 걸어놓으면 오로지 그 홍당무 하나만 보고 앞을 향해서 뛰는 아까 우리 최수영 의원 숫자로 잘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75만, 78만의 권리당원 중에 네. 딱 4분의 1만 열정적으로 장동혁이라는 대표를 지지했다. 나머지 4분의 3은 그 4분의 3이 국민의힘의 당원이란 말이에요. 이 외연을 더 넓히면 훨씬 더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표성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제1야당으로서
지금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아직도 지금 보수 유튜버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건 네. 내년 6월에 전국 단위의 선거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가를 아직은 지금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더 만약에 지금 107석의 의석이라고 하지만 장 대표가 아까 말했잖아요. 뜻이 다른 사람들은 뭐 결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도 더 줄어들고 보궐선거 치르면 숫자의 변동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지방선거에서도 현재보다 더 세력이 줄어들면 과연 입지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지금 보장받은 임기는 2년이잖아요. 네. 그 2년 동안 얼마나 그러면 보수를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외연을 확장을 해 나가야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집권당과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극우하고만 손을 계속 잡고 가면 그거는 스스로 입지를 더 좁히는 건데 딱 그 표현이 많은 유튜버, 보수 유튜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마 저는 내년 지방선거 전부터 삐그덕거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임기가 2년이긴 합니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당대표를 계속 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사실 결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최수영 위원님. 그러니까 저는 이건 여야 없이 네. 보십시오. 지금 유튜버들에게 휘둘리는 건 여야 없는 현실입니다. 그 정청래 당대표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심이 명심을 이겼다. 그리고 바로 그 김어준 유튜브에 또 출연합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도 유튜버들 우리 용산 대통령실 출입시켜 주겠다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전한길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네. 유튜버들의 신세를 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현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 과정의 상징으로 봐야지 유튜버를 뭐 최고위원회 내가 네. 오겠다고 하겠다. 아니죠. 유튜버들에게 소구하는 정치가 여야 할 것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오히려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봅니다. 네. 아니다. 야당만 이러는 게 아니라 여야 없는 지금 전반적인 흐름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사실 이 관련해서 이 장동혁 대표가 나 당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죠. 실제 아까 당선 전과 후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면회를 진짜 갈지 말지도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첫 번째, 권성동 의원이죠. 기사 같이 볼까요? 큰 거 한 장,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특검 권성동 오늘 피의자 소환입니다. 통일교에서 큰 거 한 장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죠. 관련해서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지금 예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NS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결백하다. 그래서 당당합니다. 어떤 표적 숙청 시도도 극복해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관련해서 짧게 최수영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선 특검의 파고가 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말 전국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지금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네. 앞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만일 구속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란 방조 혐의를 또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가 또 이제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의힘으로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검 수사에 지금 정치권의 흔들기가 지금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 이게 본격적인 데 돌입하지 않았어요. 정말 앞으로 이것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앞으로 향후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수가 전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이 말씀 중에 나왔죠. 권성동 의원은 지금 피해자 신분 소환이긴 한데 근데 한덕수 전 총리가 만약에 구속이 되면 이건 진짜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저희 두 번째 인물 같이 볼까요? 두 번째 인물이 바로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오늘 구속 이 가림길에 서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판사한테 지금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인 건데 지금 김건희 여사, 이상민 전 장관 등도 관련해서 정재욱 판사가 직접 사실 이 심사를 했었다라는 거. 윤경호 위원님, 오늘 한덕수 전 총리 1시 30분 요 영장실질심사로 구속이 될 거로 보십니까? 안 될 거로 보십니까?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 네. 아니야,
나 받은 적 없어 했던 얘기들이 CCTV에 드러나서 다 말을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고 나서는 다 인정을 했으니까 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일관되게 나 뭐 문건 받은 적 없어. 나 미리 사전에 통보받은 적 없어. 심지어 국무회의 12월 3일 밤에 열렸던 국무회의에서의 대화 내용조차도 왜곡해서 얘기했던 거에 나중에 드러났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 5가지 혐의 중에 저는 맨 위에 있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저 혐의가 가장 한덕수 전 총리에게 더 씌워진다면 쉽게 말하면 주요 업무 종사자로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왜 한덕수 총리가 전 총리가 그렇게 김문수라는 정해진 후보를 밀어내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나서려고 했는가도 다 저거하고 연결돼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다. 나중에 혹시 잘못됐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지금 드러난 셈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기소가 되기 전에 구속이 된다 안 된다가 결코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형사사건 다. 그러나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했던 거짓말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 그게 아마 잠재워지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한덕수 전 총리가 그래서 그렇게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은 사실 개인 해석과 추측의 영역입니다. 개인 의견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하지만 어쨌거나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러면 헌정사 처음으로 사실상 이 영장을 통해서 구속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거죠. 영장 청구 자체가 사실상 처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1시 30분 영장실질심사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좀 주목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